예,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하루 사이에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방송 전에 잠을 주무셨습니까 하는데 네. 사실은 방송 온거를 2번이나 교정했습니다. 그렇죠. 투표율에 네. 이렇게 결과를 쭉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왜 방송 온거를 2번 이렇게 바꿨는가 하는 걸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잠을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혹시나 방송 도중에 이렇게 좀 혼나가는 얘기가 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큰 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그동안 이제 금융 제재에서 원유 금수 조치 이렇게 해서 실물 경제 제재 조치까지 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대화 가능성을 제시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제 제재 조치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것이 지금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 기간의 경과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인기 특파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재했는데 왜 가상화폐는 가격은 오르고 이렇게 나스닥은 올랐을까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빗대서 지금 디지털 통화 같은 이런 걸 도입하는 게 좀 늦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누수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종전에 브레이너이 지금은 이제 행정 담당 부의장이죠. 이게 검토해왔던 디지털 통화를 좀 빨리 도입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세계 각국의 디지털 통화 관련해서는 90%가 연구가 끝났거나 아니면 도입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국제 통화제도에서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는다 하는 이 점이 이렇게 이거 좀 미리 발표문이 나와가지고 해프닝 되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이제 서명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보면 지금 유가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 모습이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주가가 신인기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센세이션을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전에 어제의 중국에서 2월 달에 PPI 생산자 물가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점이 당초보다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PPI가 피크로 제기되면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줄어든 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특히 올해는 유럽 증시의 부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되니까 중국의 PPI 부분이 낮다 보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상태에서 유럽 증시 촉발, 미국 증시 촉발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틀 전입니다는 원달러 환율이 당초보다 좀 1230원대가 좀 땡겨지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230원대 이렇게 들어선 부분도 국내 기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미증시도 상승세를 탔잖아요.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유가 부분에 의해서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좌우되는 천스탑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유가가 많이 떨어진 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금수 조치하면 유가는 급등해있죠. 근데 다른 부분의 증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오늘 재고는 감소했습니다는 원유 재고 갔으면 유가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관심이 됐던 것은 미국의 OECD 권고치 3개월치 권고치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걸 전량으로 푼다 하는 이 조치가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배경에서 주가가 올렸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가 가상화폐와 나스닥은 파지티브 관계거든요. 그래서 올렸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러시아의 주도를 해서 대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전쟁이 지금 2주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에 대한 투자자들이 인식이 좀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드는 측면에서 예. 위험 자살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사실은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난번에 나스닥이 사실상 그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S&P 지수가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이 되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침체 국면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술적 지표상의 S&P가 데드 크로스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한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것도 오늘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배경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직히 하나하나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새벽 한 약 2시간 전인 것 같아요. 마침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사실은 이번에 그 해외 언론들을 보면 예. 한국의 2022년 대선보다 더 굵직한 얘기들이 많았죠. 일단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쵸.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돼서 한국의 대선 부분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네.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서부터 코로나 문제가 예. 사실 각국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동안의 그 대선 과정이라든가 새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선자가 나온 이후에 외신들이 아주 발빠르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대선 과정이라든가 새 대통령 당선자의 책임과 역할 관련해서 우리의 그 언론 보도들이 우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좀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약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새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하는 거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로 예.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대선이 그런 쪽으로 외신들에서 비춰지고 예. 그런 측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던 그쵸. 문제거든요. 그러나 새 대통령이 당선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역할이 잘 하는 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기대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한국이 이렇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갈기갈기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네. 이렇게 그 득표율에서 보면 지역에 따라서 아주 양분화가 아주 됐지 네, 않습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심해졌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그것이 정치든 군사든 경제든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이 점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미국도 작년에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예. 의회 점령 사건으로 트럼프 국가, 바이든 국가 양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국민의 화합과 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 당선에 취감할 때도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하겠다 하는 이 네. 입장이 사실 외신에서도 다른 세부적인 무슨 뭐 거기에 뭐 증권거래소 이런 거 관계없이 그걸 먼저 요구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향후의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새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위상이 그쵸. 이렇게 굉장히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 외신들의 초점이 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 의뢰 이 과제부터 좀 던지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우리 경제 여건상 미래의 희망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왜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경제를 공부할 때 한국 경제 개발의 계획을 시점을 보통 1960년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예. 1차, 2차, 3차 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100년 걸릴 것을 우리는 그쵸. 60년 만에 네. 리디우스 그로스 압축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한국 경제가 테이크업 됐는데요. 지금 몇 년입니까? 60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60세 한갑이 됐습니다. 네. 한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했지만 그 단기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네. 지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득표에서 나온 것처럼 각 분야의 불균형이 심화됐고 예. 불균형이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은 누적 상태가 되니까 갈등 구조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이제 한국의 경제 개발의 1단계, 제1의 테이크업 했던 1단계가 약 한갑을 맞았으니까 네. 이제는 새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관행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그 테이크오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쪽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셀 교수가 보통 경제개발 초기에 우리가 1960년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제1단계 테이크업이라면 앞으로는 세컨드리 테이크업이 필요하다.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 제2의 도약은 뭐냐? 불균형 해소하고 앞서 마찬가지 불균형 해소하고 갈등 해소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한국 경제가 이끌어야 지금의 전환기에 놓이는 한국 경제를 이렇게 살릴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측면의 캐치프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성장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는 각종 위기론들이 많은데 이것부터 일단 해결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출범 초기에 가장 부담되는 것이 정권의 교체기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렇게 기득권에 섰던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 시각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렇게 위기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 8월부터 지금도 현 정부 강요가 예를 들어서 정원보 이렇게 금감원장에서 파워박 시스템, 그 다음에 홍남기 지금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회색 코뿔소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고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다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전이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는 너무 분열 과정에서 한국 경제 TV를 통해서는 일부 언론이 더티 위기론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더티 위기론 아시죠? 더티는 부채와 관련된 대배, D자, 이니셜, 인플레이션의 I자, 그 다음에 R의 레이트의 환율, T는 tax, 그 다음에 Y는 yield거든요. 금리. 이런 과정에서 더티 위기론이란 저도 이게 언론에서 이게 썼다는 것은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소중한데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 더티 위기를 얘기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위기론을 극복해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야지 정책이 투명성이 되고 정책이 국민들한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요 인수위 이런 기간 동안에 이 지금의 정부도 노력해주고 새로운 정부도 희망을 던져주는 상태에서 이런 위기론을 불식시켜주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선적 이런 위기론을 이렇게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통합입니다.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론을 불식시켜야 새 정부가 새 씨앗을 넣을 때 그것이 그린슛 돼서 가을에 골든골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새 대통령 당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을 못할 때는 한국 경제 위기론이 증폭될 수가 있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새 대통령 당선자를 맞은 만큼 그걸 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보다 후손 세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통합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또 대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최대 문제가 미중 간의 마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이해껏해서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사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출 주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수출 주도하면 대외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구조거든요. 자,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보면은 대외 정책에서 균형점이 이렇게 좀 흐트러지다 보니까 자,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자 입장에서 미중 간 마찰이 되면 우리가 기회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위기 요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그 5년 동안을 보면 너무 북한과의 생각해서 중국의 편향적인 상태에서 미중 간 마찰의 커다란 흐름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외 균형상의 이렇게 위상을 좀 회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의 위기론을 낳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간 마찰의 큰 변수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베리어블이 아니라 우리가 수동적으로 봐야 되는 비헤비얼, 행태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당신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요. 이걸 완충시킬 수 있는 우리의 내부적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위안부가 나름대로 충분하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지난 5년간을 보면 너무 NGO 출신들 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엔지오 출신들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그쵸. 아무래도 글로벌 감각이 좀 네.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좀 이게 국제적으로 경륜이 아주 풍족한 사람, 네. 이론보다도 경륜이 풍족한 사람의 글로벌 인재를 좀 이렇게 사용해서 예. 글로벌 인재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외환보유가 많이 확충됐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사람이 중요하다. 글로벌 감각이 갖고 있고 경륜이 갖고 있는 그쵸. 사람을 널리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 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잖아요. 이걸 솔직히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큰 요점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 그 대선 후보들이 많습니다는 네. 특히 이렇게 두 주축이 됐던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게 인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 요건, 잠재 성장이라는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인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이 지속 성장 가능한 기관에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좀 결점을 갖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자본도 지금 우리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일부 MZ 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은 지금의 코로나 특사하면서 자본이 부족한 것처럼 듣지만 지금 기업 자원 많습니다. 예. 이걸 돌아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좀 이렇게 그 향후의 그 경제 정책을 구상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게 쉽게 단기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사회적 인식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풀겠다는 것보다도 현실적 방안에서는 자 세계가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인구 구조의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을 제라머니 시겔이 얘기했던 글로벌 솔루션 방향 우리도 좀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적극적인 에서 저출산 고령화 지정하지만 예. 이게 단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을 꺼서 자꾸 극복해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 가능해서 우리 인구 구조의 이렇게 약점 부분을 좀 세계적인 인재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활용해서 네. 이걸 글로벌 해법이라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야 지속 성장한 기능을 확충하는데 가장 효율적 방안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자본도 맞습니다. 근데 자본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미스매치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거는 아직도 한국의 담보 관행에 위치한 시중은행을 주도하는 지금 이행국께서도 자금 수요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수요 자금 수요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담보를 해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한국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금 수요에 맞게끔 경제에서 보면 공급과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증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맞춰줘야 노동 보완, 자본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 우리 인수위와 관련돼 있는 경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런 쪽에 정책을 좀 내주십사 하는 걸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새로운 시각이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채 문제일 것 같아요. 뭐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해결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점도 또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 갈기갈기 찌르었던 큰 이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누구 거냐? 이거 책임하면 안 됩니다. 네. 이미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의 새 정부의 과제다. 근데 가계부채가 높다고 해서 너무 경착륙시키면 네. MZ 세대라든가 취약계층들이 집중한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험 수위가 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소위 ordinary adjustment 아주 질서 있는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국가 채무, 항상 이 국가 채무의 본질은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도 MSC의 신흥국입니다. 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낮다, 더 써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하면 안 된다. 신흥국의 문제는 국가 채무가 증가 속도가 더 문제다. 네. 이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1위가
1이다. 요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선 과정에서 어떤 그 후보가 자, 아직도 국가채무 비율이 납니까? 더 써야 된다. 그럼 더 쓰니까 세금 걷어기 어려우니까 표심 떨어지니까 네.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적자국채 발행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가격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 마인드 머니테이션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행위다. 예. 그래서 차기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준칙을 피스칼 룰 재정의 네. 준칙을 좀 마련해서 지금 이 국가채무 문제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점 또한 그 굉장히 관심이 됐던 것이 우리가 이제 하드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선진국에 돼 있거든요. 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면 IMF 그러니까요. 기준으로 선진국이요. 은쿠타드에 우리가 원재 수혜국에서 원조를 공역으로 바뀐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지에서 다우라든가 S&P 전부 선진국입니다. 예. 문제는 MSCI 지수 아마 이관원께서도 대선 과정에서 뭐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무슨 얘기냐? 이 MS 모건 스탠리라는 것은 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느껴야 된다. 네. 돈을 느껴야 된다. 아무리 여기에 외환시장에 24시간 거래 체계하고 공매도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느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관 앵커께서 처음 이 방송을 맡으셨을 때 네. 그럴 리 없겠습니다. 이관 앵커가 저한테 사랑한다 하더라도 네. 말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느껴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측면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네. 사실상 그만큼 말의 신뢰, 제도의 개선 문제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진실로 느끼게끔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데요. 진실로 느끼게끔 제도를 고쳐주려면 고쳐줘야 하드파워 위상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위상에 대해서 진정한 네.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향후 5년 때 우리가 진짜 선진국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쵸. 이렇게 절름발이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모두 신정부가 가져가야 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러한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을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자막을 통해서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남는 기간 동안 위해서 네. 자막을 내주면 자 정부 역할 이것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는 정부가 크다, 어떤 네. 후보는 지금 새 대통령께서는 정부 역할을 좀 줄여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됐는데요. 세계적 추세를 보겠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작은 정부, 스몰 가먼트를 지향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현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국가 역할이 크죠. 이랬더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국가 역할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는 너무 크다. 빅가먼트. 민간이 안 보인다. 네. 민간이 안 보인다. 기업이 안 보인다. 국민들이 안 보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기업을 중시하고 친증시 정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뒷전에 좀 가야 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경제 목표에서는 현 정부 출범할 때는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이제 네.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기지만 분배에 치우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나 거시경제 목표는 성장을 통해야 파이부터 커야 분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배부 강조하면 뭐냐? 성장이 안 된다. 지난 네. 5년 동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자 세계 각국들은 다 들여오는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 들여오죠. 불러들여오죠. 근데 우리는 팜핑업 정책을 취했거든요. 네. 밖으로 뿜어낸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기업을 좀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전세에 어쨌거나 세금 감면 정책을 취합니다. 네. 우리 지난 5년 동안 세금이 얼마큼 들었습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세수가 그래도 종부세라든가 뭔가에서 1년 만에 60조나 더 거드리는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렇게 가져갈 때는 세금 부분이라든가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는. 예.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꺼트리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세수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사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노사가 최소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너무 근데 지난 5년 동안 노조, 우대 이런 쪽으로 가서 한국 경제 효율성을 좀 떨어진 측면인데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제 미래에 대한 과제를 하기 위한 정부의 운영 방침이거든요. 네.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 기업 창달 그다음에 시장 경제 원리가 한국 경제 신문의 사신데요.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도 경제 운영에 이번 기본적인 두 툴을 통해서 네.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면 국민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세컨드리 테이크업, 예. 러셀 게스가 얘기하는 세컨드리 테이크업 할 수 있는 예. 가장 그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 2022 신정부를 맞이해서 사람이 통합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말씀해 했습니다. 주신 게 네네.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